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경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게 어떤 것이냐면요.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나라 관청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공민왕의 개혁정책 그리고 조선왕조 개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은 공민왕의 개혁정책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는 고려시대 경제 제1편. 자,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어떤 방향을 기본으로 하게 되느냐? 01번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왕조사회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 중심의 경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토지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토지 중심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국가는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겠고 귀족들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토지를 많이 증가시키는 정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토지 분급과 조세제도라고 나오는데요. 국가는 귀족들한테 생활 안정을 위해서 토지를 지급합니다. 이때 토지의 소유권은 아니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수조권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러면서 토지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개에서 세금이 등장하게 됩니다. 국가의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토지에서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인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토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국가는 이 토지대장이었던 뭐를 만들게 되냐면 양안을 만들게 됩니다. 양안은 일반적으로 20년마다 조사하겠고 여기서 조세를 거두어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호적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적은 3년마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를 걷게 되는데 인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군역과 요역을 걷는다. 이래도 인두세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 2번에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였다. 우리나라 국가는 농업을 가장 중심으로 하면서 농업은 장려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합니다. 그래서 상업이나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가로 3번 재정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은 호부하고 3사가 대변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호부는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는 것이 호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호부는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고 3사라는 것은 화폐나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각급 관청에서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그러면 이래서 호부나 3사에서 결론은 재정과 관계되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관청에 세금을 거둬들이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출을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지출하는 방법을 보다 보니까 관리의 녹봉이라든가 일반 비용, 국방비, 왕실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는 녹봉을 지급하고 있었다. 관청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같이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는 과정에 우리나라 세금제도, 수치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금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세금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세, 공납, 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전자가 밭전자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부과된 세금, 우리가 이것을 조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러면서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전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납은 집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에 부과할 때는 무엇을 부과하냐? 특산물을 부과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이라는 것은 군역과 요역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람한테 부과되고 있었다. 이래서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로 1번에 이 전세, 조세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는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논과 밭으로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분하면서 비호간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었다. 비옥도의 정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로 걷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농민들은 수확을 해가지고 10분의 1을 내면은 중앙으로 전달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때 전달하는 방법은 바다로 운반하, 강으로 운반하는 조운이라는 게 등장하고 육지로 운반하는 유근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운의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바닷가 항구로 이동시키는 조창까지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창에 이동이 됐던 것은 다시 서울에 이동을 하고 있었다. 경창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해요. 경창에는, 서울에는 개경이 등장하는데 좌나 우창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조운의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공납은 집에 부과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가오에 부과된 건데 특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 특산물은 국가에서 필요한 양을 먼저 책정을 합니다. 국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지방관한테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관은 그러면 농민한테 부과하는데 가호로 부과한다. 올라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세 이야기했던 조운으로 운반하는데 조창과 경창을 통해서 중앙에 전달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공납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상공과 별공으로 나뉘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상공이라는 것은 정기적 세금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별공이라는 것은 별도로 공납이라고 해서 특별세,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볼 게 전세보다 농민한테 부담이 컸던 것은 뭐였다? 공납이 부담이 좀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역이 등장하네요, 결론적으로요. 역은 사람한테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남한테 부과하는데 16살에서 60세 되는 사람한테 부과하게 됩니다. 군대 가는 것은 군역이 되겠고 노동력을 부과하는 것은 요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이 역은 몇 살부터라 그랬습니까? 16세부터 60세의 사람한테 부과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 한국사 교재에서 이야기할 때 16에서 60세의 사람한테 역을 부과하는 게 맞는데 통일신라 이전이었던 삼국시대만은 시작을 한 나이가 15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부터 16으로 시작을 해서 조선까지 그대로 16에서 60세까지 부과하는 게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기타 세금으로 어염세라든가 또는 상세, 어염세는 어민들한테 부과하는 거고 상세는 상인한테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 제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농민들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제도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근데 이 토지 제도는 0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제도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꽤나 중시되고 있어요. 토지 제도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조선까지 이야기하면 세 개가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통일신라 때 토지 제도가 잠깐 언급이 되고 고려시대에 언급이 되겠고 조선시대 토지 제도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성을 두는 것은 우리가 고려와 조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통일신라 때도 어느 정도 중요성을 두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시대 토지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토지제도는 전식과입니다. 그래서 전식과제도 변천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토지제도가 전식과도 있기를 기본으로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고려토지의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식과 민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이것도 큰 틀 안에서 보면은 전식과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식과 제도가 고려시대 토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식과 원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토지라는 왕토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왕토가 근간이었지만 모든 토지는 국가토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상대대로 물려받는 토지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민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민전의 소유권은 누가 있다?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이 민전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국가한테 납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게 민전의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국가를 기본으로 아니면 개인의 토지였던 뭣도 있다? 민전도 있다는 것 고려하시면 되겠고, 또 수조권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하는데 공전이라는 게 있고 사전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전은 수조를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거고요. 사전은 수조를 누가 하냐면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때 공전의 가장 대표적인 토지를 우리가 민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전의 가장 대표적인 토지를 전식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고려 토지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식과와 민전이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게 여기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작권은 누가 갖는 게 원칙이었느냐? 그러면 경작권은 농민이 갖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토지의 소유권과 수조권과 경작권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지제도는 또 하나 어떤 개념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공무원의 봉급제도 개념도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봉급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제도는 공무원의 봉급제도고 공무원한테 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수조권이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때 관리는 고려시대는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18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그러면 공무원한테 토지를 줄 때는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일한 대가로 주다 보니까 결론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사망했을 때는 반납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에서 세습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라는 것을 고려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토지제도 변청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고려 토지제도 변청 뒤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 토지제도 변청 과정을 보면은 제일로 처음에 나오는 게 역분전이 등장하는데 이게 타조 때 나왔던 토지제도예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나오는 토지제도가 전식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식과에서 전자는 밭전자가 되겠고 시자는 뗄나무 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는 관리의 등급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는 게 전식과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뭐를 주는 겁니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거다. 당연히 전지와 시지에 무슨 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조권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전지나 시지는 일반적으로 민전의 토지입니다. 조상대로 물려받았던 민전의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민전의 토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전국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국토지인데 여기서 잠깐 고려할 게 혹시나 시지를 지급한다 이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여러분은 고려시대 전식과로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하는 거예요. 시제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것을 고려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제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 전식과 토지는 몇 개로 나누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교재에 가면은 3개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처음에 나눠져 있는 게 시정 전식과라고, 두 번째 개정이라고 돼 있고요. 세 번째 경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의 가장 주류 집단이 되는 게 이 시정 전식과, 개정 전식과, 경정 전식과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에 굉장한 비중을 두시면서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나오겠고, 다음으로 나왔던 제도가 이 전식과 제도가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굉장히 약화돼요. 거의 무너질 단계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개경환도로 들어가면서 녹과전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 녹과전은 연도가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58년이라는 경우도 있고 1270년이라는 경우도 등장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개경환도로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나왔던 토지제도가 과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과전법은 여기서 설명할 때는 목적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전법은 조선시대 토지의 가장 기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만 설명하고 조선시대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법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때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처음 역분전부터 들어가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이 역분전이라는 것은 태조 왕건 때 나왔던 토지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지급했느냐? 그러면 개국 공신들한테 지급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 개 쓰는 책도 있고 상황에 따른 좀 다르게 쓰는 책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어떻게 쓰느냐? 조신이라든가 한량이라든가 군인한테 지급했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요 개국공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구급적 표현이고 조신이나 한량이나 군인들한테 또는 부병이라고도 관계없어요. 이쪽으로 지급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7급적인 면이 좀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시게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면서 어디 쪽의 토지를 지급하느냐? 경기 지역의 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 쪽 토지에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무관이 좀 더 우대돼요. 고려태조 왕건 때는 결론은 호족들이 주도권을 떼는 사회고 이 호족들은 결론적으로 무적인 면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관이 좀 더 우대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고려 토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토지에는 통일신라 때 나왔던 관료전 개념을 일부 계승한 측면도 등장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우리가 시정, 개정, 경정, 전식과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시정, 전식과는 경종 때 나오는 토지해도가 되겠고 개정은 목종 때 나오는 거가 되겠고 경정은 문종 때 나오는 토지해도가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왕을 이야기한 경우는 어떤 게 문제를 무지하게 어려웠을 때 어느 왕 때 어떤 전식과에서 지급됐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식과를 여기 내용을 구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목을 대체하기 위해서 왕까지 언급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정전식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정전식과는 어떤 사람한테 지급했느냐? 전직이라든가 현직 관리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직관리 또는 현직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직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직관이라는 것은 현직이 되겠고요. 산관이라는 것은 전직관리가 등장합니다. 현직 전직관리한테 지급하고 있다. 근데 개정전식과는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 어디를 좀 더 우대했느냐? 이쪽을 좀 더 우대했다는 겁니다. 현을 좀 더 우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식과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천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현직을 우대하는 원칙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전현직을 같이 주다가 현직을 좀 더 우대했고 현직으로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현직 우대 원칙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을 언급을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관과 무관을 구분할 때 여기서는 무가 좀 더 우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문관과 무관을 이야기할 때 문관을 좀 더 우대하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전식과에서는 문무의 차별을 완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문무의 차별을 완화했다는 이야기는 책에 따라 조금 다르게 쓰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여러 개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가 좀 더 우대됐느냐? 무가 좀 더 우대됐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시정전식과입니다. 시정전식과는 어디 토지를 주냐면 전국의 토지를 지급하고 있어요. 개정도
전국의 토지를 지급하고 경정도 전국의 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여기서 전지는 전국이 맞습니다. 근데 시지는 경기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이게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에 가다 보니까 전국의 토지를 지급하는 과정에 전지와 시지에 관한 액수 도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 도표도 좀 봐두셔야 될 건데, 자,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시지, 전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지는 1에서 18까지 지급한 것은 맞을 거예요. 전부 다 1에서 18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과가 얼마냐? 110입니다. 18이 33개를 지급한다. 근데 두 번째 전시과에서는 100에서 얼마를 지급했다? 20개월까지 지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전시과에서는 100에서 17개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청 과정에서 보면 지급 액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지급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지급할 토지가 줄어들었다. 토지 부족 현상이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토지 부족 현상은 가진 자들 귀족이 농장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부족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지를 이야기하는데 시지는 1에서 몇 가지 지급했습니까? 18과까지 지급했죠, 결론적으로. 요 두 번째는 1에서 15과까지 지급했고, 세 번째는 1에서 14과까지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면 전시과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전지는 모든 공무원이 다 받았지만 시지는 받지 못한 공무원도 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외적으로 토지를 받는 내용에서 잠깐 우리가 개정전시과에서는 무슨 토지가 나오냐면 한해과 토지가 지급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정전시과에는 한해과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정전시과에서는 한해과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한해과라는 것은 현직 공무원은 그 과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한테 여기서는 17개월을 지급했지만 여기서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관내에 편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한해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거다. 이것도 우리가 추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이 개정전시과에서는 군인전을 지급해요. 이군육이 직업군인한테 지급하는 군인전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시과에서는 공음전이 지급이 됩니다. 공음전이 지급이 된다든가 별사과가 지급이 된다든가 한인전이 지급이 된다든가 군인전이 구분전이 지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려성을 두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토지제도에 관한 내용에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제도를 시정, 개정, 경정전시과 꼭 머릿속에 구분해 두시는 게 현실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왔던 녹과절, 개경환도 이후에 지급한 거라 그랬잖아요. 1258년이라기도 관계는 없고요. 1271년이라 관계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1271년을 보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58년을 쓰는 책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개경환도 이후 때 지급했던 여기 녹과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녹과전은 누구한테 지급하냐면 현직 관리에게 지급해요. 근데 이 당시 현직 관리가 결론은 우리가 곤문세력이라든가 부원세력이라기도 관계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디 쪽에 토지를 지급하느냐? 경기 파련의 토지를 지급하고 있다. 경기 파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391년 조선왕조 개창 1년 전에 조준의 상소로 지급했던 토지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상소로 지급했던 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전법인데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할 때 전면적 토지제도 개혁을 가지고 4대부가 2개로 분열한다.
이거를 찬성한 급진론 사대부와 반대하는 온건론 사대부로 분열하는데 급진론의 건의로 나왔던 제도예요. 근데 목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대부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할 목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반 마련 목적에 의해서 지급했던 토지가 우리가 과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 교재 날개 쪽에 가다 보니까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 1번 경정이 제일로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 말은 경정 때 나왔던 제도가 시정전식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 네모 2번에 목종이라 그랬죠. 이 목종 때 나왔던 것은 개정전식과가 되겠고 세 번째 문종이라 그랬죠. 이것은 경정전식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플러스시킵니다. 이때 토지를 지급할 때 지급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역분전부터 쭉 내려가면서 경정까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역분전의 지급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품이라든가 공운이라든가 충성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품이나 공운이나 충성도는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면에 따라 지급했다. 근데 시정전식과는 어떻게 지급하느냐? 인품과 관등에 따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등이라는 것은 공무원 직급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고려 광종 때 공복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광종 때 만들어졌던 관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다. 근데 두 번째 전식과는 무엇에 따라만 지급했다? 관등이에요. 근데 고려 관등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8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식과를 18품 전식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경정 전식과에서 무슨 토지를 지급하느냐? 공음전이란 토지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정을 공음 전식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고려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토지제도 변청 과정은 이야기했는데 이 전식과 변청 꽤나 신경을 써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 토지의 종류에 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이 토지 종류에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꼭 구분하실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는데 한인전과 구분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에서 꽤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한인전, 육품위하고 관리 자재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전,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두 개를 구분하냐면 결론은 한인전과 구분전은 하위 공무원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한인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구분전으로 내버려요. 구분전이라고 하면서 한인전의 설명을 써버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인전과 구분전의 설명을 꼭 언급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면 민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전은 제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 귀족들이 농장을 확대할 때 농민의 토지를 점탈하게 되는 토지도 이 민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농민한테 있다는 이야기예요. 민전은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을 여기서 사전도 다시 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시다. 사전도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누냐? 귀족이 가지고 있는 사전이 있을 수 있고요. 농민이 가지고 있는 사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전이에요. 근데 농민의 경우는 자신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사전, 농민이 가진 사전의 수확량은 여전히 10분의 1입니다. 근데 귀족이 가진 사전이 있어요. 근데 이 귀족이 가진 사전은 자신이 경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소작시킨다? 농민한테 소작을 시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농민은 소작료로 귀족한테 얼마를 내느냐?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한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또 누가 경작하겠습니까? 농민이 경작하겠죠, 결론적으로. 이랬을 때는 농민은 국가한테 수확량에 얼마를 내느냐? 4분의 1을 냅니다. 다시 하겠어. 농민 입장에서 토지를 임대했을 때 국가 거 임대하느냐 개인 거 임대하느냐 해서 국가 거 임대비가 좀 더 싸게 먹힌다. 개인 임대비가 좀 더 비싸게 먹힌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국가가 4분의 1, 개인 2분의 1. 이러한 것은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다. 그리고 밑에 영업전이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영업전은 세습을 인정한 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가 등장하는데 공음, 공신, 외영, 내장, 군인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토지제도, 전식과 개념 꼭 머릿속에 넣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지우고 앞으로 가서 귀족들의 경제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귀족들의 경제생활도 있고 농민의 경제생활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귀족의 경제생활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한마디를 먼저 끌어가면 귀족의 경제생활은 그냥 단순히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단순히 보느냐? 그러면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농민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농민이 잘 산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귀족의 경제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디는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농민의 경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농민 경제 왜 나오느냐? 여기는 농민들의 경제가 나온 것은 농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경제생활은 농법을 보시는 거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이 농법을 낼 때도 어떻게 내느냐?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냐 고려시대냐 조선시대냐 이러한 시기 구분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민의 경제는 농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귀족들의 경제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귀족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근거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게 있느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민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민전은 면적도 꽤나 넓겠고요. 또나 비옥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산량도 꽤 많았을 거다. 그리고 또 나오게 되는 게 노비도 등장하는데 노비는 토지를 경작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노비는 매매도 되는 그 재산인데 이 노비 수도 꽤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귀족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과전을 받는데 이 과전은 고려시대 토제도로 이야기를 하면 전식과락에도 관계는 없죠. 토지의 수조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녹봉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녹봉을 받는데 이 녹봉은 1년에 2번씩 받는 거예요. 녹패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패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그만큼의 수확량을 그만큼의 양을 내가 받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이 토지도 있고 이 토지도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토지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노비를 통해서 귀족은 경작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민한테 뭣도 한다? 소작도 시킬 거예요. 근데 토지라는 게 꼭 중앙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귀족들이 거하는 것은 중앙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중앙에도 있겠지만 결국 어디도 있다? 지방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귀족들은 관리인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관리인의 이야기라는 게 일가 친척이라든가 또는 노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관리해서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소작료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풍요로운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등이 나오냐? 누각이나 별장을 소유한다. 지어서 사용한다. 또는 밖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가고 말을 끌고 가는 시종이 있다든가 커피와 같은
차도 마십니다. 근데 여기 손도 관여할 것. 제가 말을 잘못. 커피는 이 당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커피는 개항 이후 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마신다 할 때 커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커피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커피는 이때 들어온 거 아니라는 것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해온 비단들이 있죠. 또는 민들이 만든 것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귀족들의 경제생활이 되겠고, 그러면 농민들의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농민들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농법에 굉장히 신경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경제 기반. 자, 우리나라 농민들이 먹고 사는 방법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민전이 있어요. 근데 이 민전은 적을 뿐만 아니라 비옥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귀족은 비옥한 토지지만 농민은 척박한 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토지가 적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은 타인의 토지를 소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귀족일 수도 있고 토지를 많이 가진 농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는 품팔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품팔이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니까 막노동판이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지만 별로 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분은 생활 개선 노력, 결과 이 노력이 결론은 농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중을 둡니다. 그러면 농민이니까 생활 개선 노력에 제일로 처음에 나오는 게 개간이에요. 또는 간척입니다. 근데 이 간척은 통일신라까지는 안 나와요. 고려시대에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간척은, 개간은 황무지를 농지로 만드는 거지만 간척은 바다를 메우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농경지로 만드는데 고려 중기 때 해안지방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해안지방이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원나라 침략기 때는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합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하면서 간척을 하고 있었다. 현재도 우리나라 간척은 동해안은 안 나와요.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간척이 나온다든가 수리시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확충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농사는 벼농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굉장히 필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고 있었다. 그 과정에 김제의 벽골제라든가 밀양의 수산제가 등장하면서 수리시설이 확대되고 있었다. 또는 제연이라든가 제방을 만들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저수지를 만들게 돼 있죠. 방조를 만든다. 근데 저수지 이러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농기구를 개량한다든가 종자를 개량을 하고 있었다. 농기구나 종자를 개량하면서 생산량은 늘린다. 농법의 발달이죠. 결론적으로 소를 이용한 자, 깊이가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됐다? 일반화라고 되어 있어요. 혼동하지 말 것. 자,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던 것은 언제다? 고려라 그럽니다. 고려다. 왜 제가 있냐?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결과는 뭡니까? 우경이잖아요. 우경은 신라 지증왕 때 장려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대가 뒤로 갔으니까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생산량은 늘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12법이 그 밑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2법이 발달하는데 12법도 언제 처음 나오냐면 고려시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2법이 고려시대 처음 나오는데 이때 12와 관계되면서 나오는 게 가축의 배설물이라든가 녹비법이라든가 또는 재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녹비라든가 녹비법이 나오면 무조건 이것도 고려입니다. 그러면 비료를 주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휴경 기간은 단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파생으로 들어가면 고려시대는 어떤 토지를 언급하느냐. 사례에 보면 이력전이라는 게 있고 이역전이라는 게 있고 제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력전, 이역전이 제역전이고
불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역자가 바꿀 역자예요.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력전은 계속 경작하는 상경의 토지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력전은 1년 경작하고 다음 연도는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전 또는 제 역전은 1년 경작하고 2년 동안 쉬는 토지예요. 근데 고려는 이쪽이 주류 집단이었다. 불역전이 주류 집단이 되는 것은 조선 초기에 가서 나온다. 이쪽이 주류 집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2년 3작의 윤작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년 3작 윤작법은 고려시대에 등장하는데 요것이 여기와 같이 일반화란 말이 나올 때는 조선 초기가 되겠습니다. 모내기법이 시작이 되고 있었다. 이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내기법은 일부 남부지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일부 남부가 정확히 어느 지방이냐면 경상도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까. 조선 초기에 가면은 모내기법이 나오면은 이 모작을 같이 하게 해요. 근데 모내기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고려시대고 이 모작, 벼와벌을 돌려 심는 이 모작은 조선시대란 초기라는 거예요.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고 농상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개되고 있다 그랬죠. 소개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농상지표는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농업서적인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지 우리나라가 편찬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편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린 지문이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목화제가 전래되고 있었다. 고려말 공민왕 때 문익점이 목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이 목화가 들어오면서 목면이라든가 무명이 등장하고 있다. 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농법 변화는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꽤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 생활에 기여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증가된 생산량은 결론은 누구 거다? 귀족들 거였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못 살게 된다. 몰라겠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나가는데 이번 강에서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언급을 해 두실 게 뭐냐면 이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변천에서 결과적으로 전시과 변천을 고려하시면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은 농민들의 생활에서 나오게 되는데 경제생활에 나오는데 결론은 농법의 변화를 보면서 타시대와 구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간 때 공부할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